한국? 그 미국 식민지 나라가 감히 우리와 경쟁한다고? 프랑스 다수항공 이사의 이 한마디에 나토 본부가 경악했습니다. 2025년 사우디는 48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미사일 도입을 위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강대국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70년 전통의 프랑스, 200년 역사의 독일 방산업체들은 승리를 확신했죠. 한국같이 실전 경험도 없는 나라가 뭘 만든다고? 미국 로키드 마틴 부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48시간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GPS가 완전히 차단된 54도의 사막에서 오직 한국 미사일만이 목표물을 정확히 관통한 것입니다. 기술 격차를 느낀 프랑스 대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국을 꺾어버린 대한민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그 미국 식민지 나라가 무기를 수출한다고? 프랑스 대표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25년 2월 리야드 사우디 방위산업청 본청 12층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 하펜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독일 연방방위산업청 자문위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때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반도체, 스마트폰, K-팝 정도였거든요. 방위산업에서 한국은 그저 미국 무기를 사서 쓰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를린 사무실에서 NATO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우디 방위산업청 GAMI였거든요. 카를 하펜슈타인 박사님께 긴급 자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방위 파트너 선정의 독일의 중립적 평가를 요청드립니다. 문서를 읽으며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메일 하단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보였거든요. 석유로 떼부자가 된 사우디가 왜 굳이 한국을? 당시 유럽 방산업계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조력이 없어. 그저 베끼기만 할 뿐이지. 미군이 떠나면 바로 무너질 나라야.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철학이 없어.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죠.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에 초청을 수락했어요. 리야드 공항에 도착한 날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독일입니다. 아, 독일. 벤츠, BMW. 최고의 기술. 기사가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그런데 이어진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내일 한국 사람들도 온대요. 우리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인다던데. 한국이요? 왜죠?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들 이상하다고 하죠.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왜 한국인지.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우디는 수십 년간 미국 무기를 사왔고 최근엔 프랑스와도 거래를 늘렸어요.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죠. 다음날 아침 9시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험악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리처드 크로우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사우디가 실수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를 믿다니. 프랑스 다소 항공의 프랑스와 들라크로아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진짜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그저 미국 뒤에 숨어있던 나라 아닙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따지면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압둘라 빈 나세르 GAMI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검토하려 합니다. 한국입니다. 순간 들라크로아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농담입니까? 한국은 독자 기술도 없는 나라예요. 미국 것 베끼고 유럽 것 흉내내고. 그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없어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당장 무너질 나라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정장의 서구 남성이 아니라 수수한 차림의 아시아 여성이었죠. 키도 크지 않았고 나이도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단장 강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들라크로아가 즉시 공격했어요. 강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은 방산 수출 경험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강혜진 단장이 차분히 앉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적습니다. 들라크로아가 승리한 듯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게 있습니다. 절박하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얇은 파일을 열며 말을 이었어요. 프랑스는 적에게 포위된 적이 있습니까? 독일은 매일 미사일 위협을 받습니까? 미국은 수도에서 50km 떨어진 곳에 20만 대군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죠. 한국은 70년간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미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지켜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진짜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리처드 크로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봤자 미국 무기 복사품 아닙니까? 그때 강해진 단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사품이라고요? 그럼 왜 미국은 우리 K9 자주포를 수입합니까? 왜 폴란드는 우리 전차를 1000대나 삽니까? 왜 호주는 우리 보병 전투차를 선택했습니까?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압둘라 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강해진 단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막이 보이십니까? 섭씨 50도가 넘는 열기, 모래 폭풍, 극한의 환경. 우리도 비슷한 걸 겪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장마철 폭우, 산악 지형. 그녀가 파일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한국의 최전방 GOP 초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병사들은 매일 경계를 섭니다. 실전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매일이 실전입니다. 정전 상태일 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들라크루아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이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무기는 다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최첨단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하고 정비가 쉽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압둘라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해진 단장이 일어서며 말한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죠. 우리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저도 모르게 펜을 들어 그 말을 적었습니다. 약속을 만드는 나라.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우디도 우리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외국 기술자가 없어도 부품 수입이 막혀도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고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그 능력입니다. 들라크루아가 비웃었습니다. 기술 이전? 모든 나라가 그런 약속을 합니다. 아니요, 다릅니다. 강해진 단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8번째 무기 수출국이 됐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그 방법을 우리는 압니다. 그녀가 압둘라 국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파는 건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자주국방의 꿈입니다.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되는 방법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저는 창가에 서서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방산업계에서 일하며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을 받지만 오늘처럼 충격적인 건 처음이었어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만든다. 자주국방의 꿈을 판다.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 아니면 그저 감성적인 마케팅일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한국의 방산 역사를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1970년대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 1980년대 미국 설계도로 겨우 탱크를 조립하던 나라. 1990년대 IMF 외환위기로 거의 무너질 뻔한 나라. 그런데 2020년대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음날 아침 압둘라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를 박사님, 한국의 제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왜 한국입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제 강 단장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스스로 서는 나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 한국이 있었죠.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20일 가미 기술검증실에서 본격적인 평가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감성적인 마케팅을 한다 해도 결국 기술력이 판가름 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프랑스 대표 들라크루아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랍뉴스 보셨습니까? 사우디, 감정에 휩쓸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에 관심이라고 대서특필됐더군요. 그가 신문을 탁자에 내던지며 비웃었어요. 한국 무기는 실전 검증이 없습니다. 이라크전, 아프간전, 시리아 내전, 어디서도 쓰인 적이 없어요. 미국의 리처드 크로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패트리어트는 이미 수십 번의 실전을 거쳤습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 스쿼드를 막아내기도 했죠.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전 경험은 무기 신뢰도의 핵심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압둘라 국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각국의 기술 사양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라크루아가 자신만만하게 일어섰습니다. 화면에 현란한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그가 강해진 단장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NATO 표준입니다. 유럽 15개국이 사용하고 상호 운용성이 완벽합니다. 무엇보다 검증된 역사가 있습니다. 70년 전통의 다소, 200년 역사의 프랑스 방산업.
한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프랑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우디 기술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검증된 성능, 완벽한 사후 지원 체계, 도저히 한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죠. 드디어 한국 차례가 왔습니다. 강혜진 단장이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녀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단순한 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숫자들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사거리 800km, 오차율 1m 미만, 내열 수명 유럽 기준 1.7배, 유지비용 42% 절감. 들라크루아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능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강혜진 단장이 차분히 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연을 제안합니다. 사막에서, 실제 환경에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들라크루아가 코웃음을 쳤어요. 시연이요? 그런 쇼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전이죠. 바로 그때 강혜진 단장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2024년 9월 북한 무인기 격추 17대, 2023년 10월 북한 미사일 요격 시뮬레이션 성공률 98%, 2022년 8월 동해상 실사격 훈련 명중률 99.8%. 그녀가 들라크루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전이 뭡니까? 화려한 폭격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생사를 건 대치입니까? 들라크루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했어요. 그래도 국제표준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NATO 규격도 아니고 강혜진 단장이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NATO 표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사우디가 NATO입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NATO가 아니어도 살아남았습니다. 미국 무기 체계와 다르지만 우리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합니다. 매우 잘 작동해요. 저는 그때부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서구 중심의 기술 우월주의가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들라크루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 기사를 들고 나왔어요. 르몽드, BBC는 모든 언론이 한국의 경험 부족을 지적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도박이라고요. 그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동 환경을 모른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그들의 장비가 작동할까? 모래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 사우디 기술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강혜진 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기사가 떴어요. 폴란드 국방일보였습니다. 한국 K 전차, 폴란드 혹한 테스트 통과, 영하 40도에서도 완벽 작동. 이어서 호주 방송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K9 자주포, 호주 사막훈련 성공, 섭씨 48도 환경에서 백발백중. 그녀가 들라크루아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중동을 모른다고요? 우리는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의 인도네시아부터 북극에 가까운 노르웨이까지.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무기를 팔고 있다니? 칼을로서 저는 기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단장님, 수치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수치로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성, 내구성, 정비 용이성.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또 다른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터키 방산업체와의 공동개발 계약서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함께 만들고 현지 생산을 돕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평화는 기술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술을 믿게 만드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파는 건 정말로 무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들라크루아가 마지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어떻습니까? 기술 이전까지 한다면 수익이 있겠습니까? 강혜진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팔고 끝나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려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이익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압둘라 국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사막에서 시연을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가 참여하십시오. 밖으로 나오자 들라크루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칼을, 당신은 중립적이잖소.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술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릅니다. 다르다? 네, 그들이 파는 게 정말 무기인지 아니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저는 방산업을 단순하게 봤어요. 좋은 기술, 검증된 성능, 합리적 가격. 이 3박자만 맞으면 된다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넘어서 무언가를 팔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국의 기술 수준 예상보다 우수. 한국의 전략 이해 불가. 한국의 의도 측정 불가. 결국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연을 봐야 판단 가능. 창밖을 보니 사막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강해진 단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을 믿게 만드는 신뢰, 그게 대체 뭘까요? 무기의 신뢰가 왜 필요한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무엇을 보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압둘라 국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카를 박사님,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박사님의 중립적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연 때 모든 것을 측정해 주십시오.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측정한다. 하지만 신뢰는 어떻게 측정하죠? 그때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강해진 단장이었어요. 카를 박사님, 일주일 뒤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사우디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편견 없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견 없이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20년간 쌓아온 서구 중심의 사고를 며칠 만에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일주일 뒤 사막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2월 28일 리야드 외곽 사막 시연장.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지만 도착했을 때 한국팀은 이미 새벽 3시부터 작업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기온계가 섭씨 43도를 가리켰습니다. 정오쯤엔 54도까지 오른다는 예보였죠. 프랑스 팀의 들라크루아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한국 장비가 작동할까요? 우리 시스템은 사하라 사막에서 이미.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국 기술진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작업복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윤성훈, ADD 수석연구원. 안녕하세요. 카를 박사님, 오늘 시연을 담당할 윤성훈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이 거칠다는 걸 느꼈습니다. 못이 박이고 상처가 가득했어요. 손이 거칠죠? 저희는 직접 만지고 조립하고 실험합니다.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아요. 그가 시연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지하 50m 벙커를 모사한 표적입니다. 미군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정확히 관통해야 성공입니다. 들라크루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미사일도 그 정도는. 윤성훈이 덧붙였습니다. 오차 1m 이내로요. 그리고 이 온도에서도 기온이 50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어요. 압둘라 국장이 도착하며 물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윤성훈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기압 정상, 온도 섭씨 52도, 통신 상태 양호.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온도 상승 경고입니다. 54도를 넘었네요. 프랑스 팀이 수군거렸습니다. 봐요. 역시 안 되는군. 이런 환경에선 윤성훈이 몇 가지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 범위입니다. 한국도 여름엔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비닐하우스 안은 50도가 넘고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영하 3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극한을 일상으로 살아온 나라니까요. 발사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안전거리 밖으로 물러났어요. 발사 1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발사.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2.3초 후 지축을 흔드는 폭발음이 들렸어요. 연기가 거쳤습니다. 콘크리트 벙커 정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윤성훈이 측정 결과를 읽었습니다. 관통 오차 0.8m, 통신 지연율 0.04%, 작동 안정률 100%. 저는 제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독일제 최신 장비였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측정을 시작하자 프랑스 팀도 따라왔습니다. 모두가 제 화면을 주시했어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차 0.79m. 윤성훈의 발표와 거의 일치했어요. 들라크루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윤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가능이 아닙니다. 필요였을 뿐이에요. 필요. 우리에겐 실패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린 극한까지 테스트합니다. 실패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압둘라 국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또 다른 시연이 있습니까? 강해진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통신 두절 상황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GPS가 교란되고 통신이 끊겨도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군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GPS 없이 어떻게? 윤성훈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북한의 전파 교란을 늘 경험합니다. 천안함 사건 때도 연평도 포격 때도 그랬죠. 그래서 독자 항법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GPS가 없어도 통신이 끊겨도 목표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전자 신호를 차단했어요. 전파 교란 장비까지 작동시켰습니다. 미국 팀이 불안해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데 제어를 잃으면 어디로 갈지 윤성훈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3가지 백업이 있습니다. 관성항법, 지형대조, 그리고 독자 알고리즘. 하나가 실패해도 나머지가 작동합니다. 발사 버튼이 눌렸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모든 통신이 끊겼어요. 제어실 화면도 먹통이 됐습니다. 10초, 20초가 지났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목표물이 정확히 파괴돼 있었어요. 측정 결과 오차 0.9m.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 크로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우리도 이런 건 강해진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GPS를 만든 나라고 통신을 장악한 나라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언제든 차단당할 수 있는 약자였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어요. 천둥 소리가 들릴 겁니다. 윤성훈이 경고하고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십 발의 로켓이 동시에 날아갔습니다. 목표 지역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중도 98%, 동시 타격률 100%. 들라크루아가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우리가 틀렸어. 시연이 끝나고 한국팀이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축하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다음 작업을 했죠. 윤성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개발하셨습니까? 그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대였습니다. 우리 해병대원 둘이 전사했어요. 대응 사격을 했지만 절반이 불발이었습니다. 구형 장비였거든요.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군인들이 장비 때문에 죽지 않게 하겠다고.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압둘라 국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섭씨 54도에서 작동한 시스템, GPS 없이도 목표를 찾은 미사일, 98%의 집중도,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우디도 언젠가는 스스로 서야 하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연 결과 오차 1m 이내 섭씨 54도에서 정상 작동, GPS 차단 상황에서도 목표 명중, 동시 타격률 100%. 숫자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창밖을 보니 사막에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열기가 식으며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극한의 온도차, 한국이 준비해온 환경과 같았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GPS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되고 극한의 온도에서도 이들에게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날 밤 베를린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를, 시연은 어땠나?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통 오차 0.8m, 극한 온도 작동, GPS 독립 시스템. 잠깐, 그게 다 한국이 해낸 거라고? 네, 직접 측정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은 이 수치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서방 세계가 받을 충격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충격은 다음날 아침 즉시 시작됐습니다. 2025년 3월 1일 호텔 로비가 술렁거렸어요. CNN과 BBC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날 시연 영상이 유출됐던 거예요. 한국 미사일, 사막에서 완벽 작동, GPS 없이도 목표 명중, 서방 무기업체들 긴장,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팀은 아예 로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무기, 안전성 의문, 장기 신뢰성 검증 부족, 사우디에 성급한 결정? 누군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기사 논조가 너무나 일관됐거든요. 마치 같은 곳에서 나온 것처럼. 저녁 식사 때 압둘라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늘 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검토하라고 하더군요. 왜 갑자기?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대사가 왕세자를 만났답니다. 2시간 동안 독대했다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은발의 미국인이었어요. 압둘라 국장님, 카를 박사님, 저는 리처드 크로우입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 담당 부사장이죠. 그가 명함을 건네며 앉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자리였는데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한국을 택하면 후회하실 겁니다. 압둘라 국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크로우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엔 복잡한 도표가 떴습니다. 서방 무기 체계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연결돼 있죠. 정보 공유, 부품 호환, 기술 지원.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이 모든 게 끊깁니다. 사우디가 고립된다는 뜻이죠. 부품 하나 고장나도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고 정비 교육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압둘라 국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위협입니까? 조언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이요. 크로우가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오랜 친구니까요. 그가 떠난 뒤 압둘라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힘든 거군요. 기술이 있어도 정치적 압박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도 이 서방 체계의 일부였으니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오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베를린 본부였어요. 칼을 너무 한국 쪽으로 기울지 마라. 중립을 지켜야 한다. 상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 독일이 한국을 지지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우리 방산 수출의 30%가 미국과 연계돼 있다는 걸 잊지 마라. 하지만 기술적으로 한국이 그게 전부가 아니야. 정치를 모르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기술 평가를 하러 왔는데 정치 게임에 휘말린 느낌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해진 단장이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호텔 라운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압박받고 계시죠? 어떻게?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면 항상 이런 압박이 따라와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시나요? 한국이 처음 K9 자주포를 개발했을 때도 그랬어요. 미국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걸 원치 않았죠. 그들의 무기를 사길 바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했습니다. 묵묵히, 꾸준히. 처음엔 성능이 떨어졌어요. 비웃음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10년이 지나자 우리 자주포가 미국보다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사거리도 길고 발사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았죠. 결국 이제는 미국이 우리 걸 삽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를요? 네, K9 자주포를 1000문대 이상 구매했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우리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폴란드도 처음엔 미국 압박 때문에 망설였어요. NATO 회원국이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무기를 직접 보고 나서 결정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우리 전차 1000대를 구매했죠. 노르웨이도 호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이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했죠. 무역 압박, 외교적 냉대, 언론 플레이 다 겪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한국은 미군이 떠나도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목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3만 명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10년, 20년? 우리는 그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군이 떠나도 설 수 있는 나라, 사우디도 같은 고민이겠죠? 강해진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 있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중동에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언젠가는 스스로 서야 합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박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뿐입니다. 기술만 봐주세요. 정치는 우리가 감당할 일이니까. 강해진 단장이 떠난 뒤 저는 라운지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방의 기술 우위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보낸 거였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프랑스와의 방산협력은 어려울 것.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이어서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메시지가 왔어요. 심지어 독일 본부에서도 추가 압박이 왔습니다. 라인메탈과 에어버스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편을 들면 우리 회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점심때 압둘라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웠어요.
왕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방의 압박이 너무 강해서. 어떤 압박이 있었습니까? 무기 판매 중단, 정비 지원 중단, 훈련 프로그램 취소. 현재 사우디가 보유한 서방 무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기하실 겁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까요? 단순한 미사일 몇 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약 하나 때문이라고 하기엔 반응이 과했어요. 오후에 리처드 크로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재고해보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한국이 그렇게 위협적입니까?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협적이라고요? 그들은 그저 뭐요? 크로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파는 건 무기가 아닙니다. 독립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독립이 왜 문제입니까?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독자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미국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70년간 구축한 동맹 체계가 무너집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서방이 두려워한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독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 강대국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증명, 그것이 퍼져나가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기술 경쟁이 아닌 다른 것을 목격했다. 한국이 제시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자주국방이라는 꿈이고 독립의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것이 서방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치열한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내일 사우디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압박에 굴복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다는 걸. 이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다음날 새벽 전화가 울렸습니다. 압둘라 국장이었어요. 박사님,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참석하신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운명의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25년 3월 3일 리야드 외곽 사막 공식 시연장. 오전 8시 도착했을 때 광경이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천막 아래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 주변엔 왕실 인사들이 가득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언론사 기자 100여 명, 각국 대사와 무관들까지. 이건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압둘라 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왕세자께서 직접 보고 결정하시겠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프랑스의 들라크루아가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크로우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반면 한국팀은 묵묵히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죠. 왕세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우디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각국은 최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랑스가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폭발과 정확한 타격. 기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어서 미국 차례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다층 방어 시연. 완벽에 가까운 요격률을 보여줬죠. 마지막이 한국이었습니다. 윤성훈 연구원이 왕세자 앞으로 나왔어요. 전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극한 환경 작동. 둘째, 완벽한 정확도. 셋째, 독립적 운용 능력. 그가 손을 들자 거대한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무부의 미사일이었어요.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목표물은 무엇입니까? 저기 15km 떨어진 곳에 지하 벙커 모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 5m, 깊이 50m. 이란의 지하 시설과 동일한 규격입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란을 직접 거론한 거였으니까요. 크로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15km.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km도. 윤성훈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가까운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 게 더 어렵습니다. 탄도 조정 시간이 짧으니까요.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기온은 이미 섭씨 51도를 넘었어요. 모래바람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GPS 교란 신호 감지. 모두가 놀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파 교란을 일으킨 거예요. 크로우가 소리쳤습니다. 위험합니다.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윤성훈은 침착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이것도 시연의 일부니까요.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왕세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발사대를 향했어요. 3, 2, 1. 발사.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GPS가 끊긴 상태였지만
미사일은 정확한 궤도를 그렸어요. 정확히 12초 후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목표물이 완전히 소멸됐어요. 지하 50m까지 완벽하게 관통됐습니다. 측정팀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통 오차 0.7m, 작동 신뢰도 99.8%, 전속률 100%, GPS 교란 상황에서도 이런 정확도라니? 현장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혜진 단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제 두 번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연장 로켓 동시 타격입니다. 12대의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각각 다른 각도로 조준돼 있었어요. 목표는 가상의 적 비행장입니다. 활주로, 경납고, 지휘소, 레이더 기지 모두 동시에 타격합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144발의 로켓이 동시에 날아갔어요. 천둥 같은 소리가 사막을 뒤흔들었습니다. 30초 후 목표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모든 목표물이 정확히 파괴됐어요. 왕세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강해진 단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사우디에 이전할 수 있습니까? 네, 전하, 생산시설도요? 단계적으로 가능합니다. 5년 안에 사우디가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왕세자가 크로우를 돌아봤습니다. 미국도 같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크로우가 당황했습니다. 전하, 그건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프랑스는요? 들라크루아도 머뭇거렸습니다. 기술 이전은 제한적으로만. 왕세자가 다시 한국팀을 봤습니다. 왜 한국은 가능합니까? 강해진 단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우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 무기에 의존했죠. 하지만 이제는 독립했습니다.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해진 단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 있죠. 폴란드도, 호주도, 노르웨이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독립의 가치를 아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왕세자가 참모들과 잠시 의논했습니다. 아랍어가 빠르게 오갔어요. 마침내 그가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죠. 우리는 오늘 단순한 무기가 아닌 의지를 받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기술, GPS가 끊겨도 목표를 찾는 독립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겠다는 철학. 그가 강해진 단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속보를 전송했어요. 크로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들라크루아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왕세자가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사우디의 독립선언입니다. 우리도 이제 스스로 설 것입니다. 강해진 단장과 왕세자가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2025년 3월 3일,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작은 나라들의 독립 의지가 승리한 날이다. 시연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서방의 보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왕세자가 답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듯이 우리도 증명할 것입니다. 다른 기자가 강해진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신뢰입니다. 기술은 녹슬지만 신뢰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사우디와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크로우와 들라크루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떠난 것 같았습니다. 압둘라 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오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제가 쓴 마지막 메모입니다. 평화는 신뢰로 시작하지만 힘으로 유지된다. 한국은 그 둘을 모두 가졌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그 길을 걷는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사막의 별은 유독 밝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2025년 3월 10일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NATO 기술위원회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유럽 각국의 방산 전문가 50여 명이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이미 유럽 전체에 충격을 줬거든요. 독일 국방부 차관이 먼저 물었습니다. 카를 박사, 정말로 사우디가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공동 연구개발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약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엔지니어 200명이 다음 달 한국으로 연수를 떠납니다. 한국 기술진 500명은 리야드에 상주하며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초기 계약만 48억 달러, 한화로 6조 6천억 원입니다. 향후 10년간 확대하면 2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고요. 숫자를 듣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유럽이 놓친 기회의 크기를 실감한 거죠. 저는 보고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스스로 억제한 나라입니다.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상황에서도 독자적 방위력을 구축했죠. 사우디는 바로 그 철학을 선택한 겁니다. 독일 차관이 물었습니다. 철학이라고요? 네, 자주국방의 철학입니다.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겠다는 의지요. 프랑스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감상적이군요. 국방은 현실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뒤 NATO에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독자 방위력과 동맹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화상으로 연결된 강해진 단장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한 거예요. 유럽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방과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나라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을 뿐입니다. 영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그 정도입니까? 강해진 단장이 답했습니다. 기술 자체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만든 과정이에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1970년대엔 소총도 제대로 못 만들었지만 이제는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됐죠.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가 진짜 자산입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극복의 경험, 그것을 공유하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우디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산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기술 종속에서 기술 자립으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네덜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서방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어떻게 합니까? 강해진 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해결책이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NATO 표준과 병행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어요. 우리는 배제가 아닌 공존을 추구합니다. 그녀가 화면에 도표를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서방 무기를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폴란드는 여전히 F-35를 운용하고 호주는 미국 잠수함을 구매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뿐이에요. 독일 차관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강해진 단장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3단계 접근법입니다. 첫째, 완제품 수출로 신뢰 구축. 둘째, 현지 조립과 부분 생산으로 기술 이전. 셋째, 공동 개발로 완전한 자립. 그녀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터키와 이미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터키는 우리와 함께 신형 전차를 개발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적대감이 호기심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스웨덴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강해진 단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믿으니까요. 강대국의 우산이 아닌 각자의 우산을 갖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뢰 없는 힘은 오래가지 않고 힘 없는 신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 둘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문장을 읽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는 것 같았어요. 이탈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방위지수가 개선됐습니까? 저는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계약 발표 후 2주 만에 사우디 방위신뢰 지수가 23% 상승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사우디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요. 더 이상 미국의 보호국이 아닌 독립적 방위력을 갖춘 나라로 보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슈피겔의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이것이 서방 방산업의 종말입니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작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이 보여준 것은 새로운 길입니다. 서방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기술을 독점하는 대신 공유하고 종속시키는 대신 자립을 도와야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받아들일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중동, 아시아,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UAE, 이집트, 브라질, 칠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날 저녁 유럽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신뢰와 힘,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공식,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 서방 방산업, 변하냐 도태냐? 특히 제가 발표한 신뢰 없는 힘은 오래가지 않고 힘 없는 신뢰는 의미가 없다는 문장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수십만 번 공유됐죠. 다음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였어요. 카를 박사님,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 중입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어서 체코, 벨기에, 포르투갈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프랑스 방산업체 한 곳에서도 비공식 접촉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일주일 뒤 사우디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한국 방산 공동체 출범, 향후 10년간 2,000명 기술 인력 교류, 2030년까지 미사일 자체 생산 목표. 압둘라 국장이 화상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인입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운용하고, 우리가 개선할 겁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사우디 한국 차세대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 착수, 투자 규모 100억 달러, 개발 기간 7년.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죠. 베를린 사무실에서 저는 보고서 최종본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작은 나라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꿈을. 창밖으로 베를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과거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통합의 상징이 됐듯이 방산업도 변하고 있었어요. 독점에서 공유로, 종속에서 자립으로, 불신에서 신뢰로. 그것이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혜진 단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를 박사님, 감사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해주셔서.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옳았습니다. 신뢰와 힘, 그 둘이 함께할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 주에는 브뤼셀에서 NATO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라고 했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던진 작은 돌이 거대한 파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파문은 브뤼셀 나토 본부를 강타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나토 정상회의 특별 세션이 열렸어요. 30개 회원국 대표와 국방 전문가 200여 명이 모인 대회의장. 제 보고서가 메인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사우디 진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축한 안보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프랑스 국방장관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각국이 독자 무기 체계를 갖는다면 나토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독일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카를 박사의 보고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한국은 나토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겁니다. 그가 저를 가리켰어요. 박사님, 직접 설명해 주시죠.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2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한국형 방산 모델은 나토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맹을 강화합니다. 각국이 자체 방위력을 갖출수록 동맹의 부담은 줄어들고 효율은 높아집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리더십입니다. 기술 제공자가 아닌 협력의 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이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한국 무기 도입 후 나토 방위 분담금이 30% 증가했습니다. 자체 방위력이 강해지니 동맹 기여도도 높아진 거죠.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노르웨이 51% 증가, 호주 43% 증가. 모두 한국 무기 도입 이후입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제가 답하기 전에 화상으로 연결된 윤성훈 연구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ADD에서 실시간 참여한 거예요.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북한의 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졌을 때 우리 대포 절반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날 우리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기술 때문에 국민을 못 지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개발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10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어요. 그 기술을 왜 공유합니까? 독점하면 더 유리할 텐데. 강혜진 단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독점은 고립을 낳습니다. 공유는 신뢰를 만들고요. 우리는 친구가 많은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다음 달 자주국방 기술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개방됩니다. 기술도, 경험도, 실패의 교훈도 모두 공유할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나토 회원국도 참가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터키 대표였어요. 터키는 이미 한국과 협력 중입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리 방위산업 고용이 3만 명 증가했고 수출은 200% 늘었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기술 이전도, 교육도, 공동개발도 모든 약속을 지켰어요. 폴란드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폴란드도 증언합니다. 한국 전차 도입 후 우리 기갑 전력이 유럽 최강이 됐습니다. 정비도 우리가 하고 개량도 우리가 합니다. 진정한 주인이 된 거죠.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사무총장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카를 박사, 나토 공식 입장을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나토 기술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한국형 방사는 평화유지형 억제체계의 표본입니다. 공격이 아닌 방어, 침략이 아닌 억제, 종속이 아닌 자립을 추구합니다. 화면에 공식 보고서가 떴습니다. 이는 나토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을 권장합니다. 회의장이 잠시 침묵했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어요. 미국 국방장관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현실을 인정하는 듯했어요. 휴식 시간에 각국 대표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과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 포럼, 참가 방법은? 공동 개발 조건이 어떻게 되죠? 저는 그들에게 강해진 단장의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구체적인 수치들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 계약 규모 48억 달러, 6조 6천억 원, 기술 이전 포함 시 예상 규모 200억 달러, 참여국 방위산업, 고용 증가 평균 2만 명, 스페인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검토하겠습니다. 자주국방과 동맹은 양립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가 연이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제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나토, 한국형 방산 모델 인정. 자주국방의 시대, 나토도 변한다. 신뢰와 힘의 균형,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CNN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주도 질서의 종말입니까?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일방적 의존에서 상호 협력으로의 진화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입니다.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럽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유럽은 이미 기술을 가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공유의 정신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그날 저녁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환영한다. 이는 자유 세계의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다. 사우디 왕세자도 화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밤이 되자 브뤼셀 곳곳에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 팀과 만나 협력을 논의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세계가 인정했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길을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이 그 길을 걸을 것이다.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 다음날 아침 최종 집계가 발표됐습니다. 한국 방산 모델 채택 의사 표명 나토 회원국 중 98%, 예상 협력 규모 향후 5년간 500억 달러, 기술 포럼 참가 신청 43개국.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걸, 세계가 변했다는 걸 실감한 건 리야드로 돌아온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새벽 4시, 저는 리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사막 너머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8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목격한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해진 단장이었어요. 카를 박사님, 잠 못 드셨군요. 한국은 지금 오후겠네요. 네, 막 국회 보고를 마쳤어요. 사우디 프로젝트가 대성공이라고 모두가 축하해주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지만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공정한 평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편견 없이 보는 것. 통화를 마치고 다시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태양이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문득 처음 리야드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무시했죠. 미국 무기의 카피캣, 기술 이군 국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마나 오만했던가요. 노트북을 열어 지난 8개월간의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2월 한국은 검증되지 않은 리스크다. 3월 예상외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5월 새로운 방산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10월 세계가 한국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둘라 국장이었어요. 박사님, 아침 식사하시죠. 왕세자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왕궁 조찬장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 가미 임원진, 그리고 놀랍게도 윤성훈 연구원도 있었어요. 왕세자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카를 박사,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전하, 오후 비행기로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아쉽군요. 하지만 시작일 뿐이겠죠.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건설 현장이 보였어요. 저기가 한국 사우디 공동 생산 시설입니다. 내년에 완공되면 우리도 현무 미사일을 직접 만들게 됩니다. 윤성훈이 덧붙였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닙니다.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진짜 공장이에요. 왕세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진정한 우정입니다. 압둘라 국장이 최신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이후 변화를 보십시오. 사우디 방산 기술자 양성 3,000명, 현지 부품 생산 업체 50개 신설, 방산 분야 일자리 2만 개 창출,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 뒤의 의미였어요.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고 개발하는 꿈을요. 윤성훈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제 사우디 연수생 한 명이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그가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70년 전 우리 선배들도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미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희망이 여기로 왔습니다. 조찬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가미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건물 로비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실내 위에 세운 힘, 그것이 평화를 만든다. 제가 나토에서 발표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랍어, 영어, 한국어로 적혀 있었죠. 강혜진 단장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박사님, 다음 달 서울 포럼에 오시죠? 물론입니다. 독일 대표단과 함께 갈 예정이에요. 70개국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자주국방 기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개발도상국의 방산 자립을 돕는 기금입니다. 첫 지원 대상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베푸는 거였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이란이 사우디 한국 방산 협력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역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운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란이 걱정한다는 건 우리가 강해졌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압둘라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사우디 전통 단검이었습니다. 손잡이에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실을 본 사람에게 사우디 왕국. 압둘라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편견을 넘어 진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리야드를 돌아봤습니다.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보였어요. 더 이상 석유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그 광활한 모래 위로 새로운 길이 나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 자주국방의 길, 그리고 평화로 가는 길. 기내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썼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신뢰 위에 세워진 힘이었다. 한국은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제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있다. 기술만이 아니라 희망을, 무기만이 아니라 꿈을, 신뢰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힘없는 신뢰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힘만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신뢰 없는 힘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둘을 함께 가진 나라였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했고 사우디가 선택했다. 이것이 내가 목격한 진실이다.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독일 언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세계와 나누고 있죠.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압둘라가 준 단검을 놓았어요. 진실을 본 사람에게 저는 진실을 받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진실을,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멀리 동쪽 한국에선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빛이 온 세계를 비출 거라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평화는 신뢰와 힘이 만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